막스주의 역사가 길게 잡아도 한 170년, 180년이에요. 그렇죠? 거기다가 막스가 일정 정도 좀 사회적, 이론적 영향력을 미칠 때부터 시작한다면 거의 한 150년 정도의 역사밖에 안 되는 거죠. 상당히 짧은 역사를 갖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역사가 오래된 다른 사상들만큼이나 분파가 너무 많아요. 이 중에 혹시 불교 관심 있는 분들 있으세요? 네. 불교 보면 종파가 되게 많죠. 뭐 우리가 잘 아는 소승불교, 대승불교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같은 불교라고 불리지만 사실은 아주 모순되는, 어떨 때는 전혀 상반되는 얘기들이 불교라는 이름 안에 교리로 막 섞여 있는 거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불교 학자들이 초기부터 상당히 오래전부터 이 모순되는 거 어떻게 조화시킬 거냐. 이게 막 불교 이론의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불교 공부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 모순되는 걸 어떻게 하나로 일관되게 묶어서 설명할 수 있느냐. 이거 자체가 상당히 고민거리일 정도로 모순되는 내용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거는 불교 역사 한 2500년 되지 않나요? 그렇죠? 그 정도 됐으니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상당히 오랜 시간을 거쳐서 발전해왔고 또 상당히 광범위한 지역에 펼쳐져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차이가 나는 건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거예요. 그 정도 역사를 가지는, 그리고 그 정도 범위에 영향력을 미친 사상들 치고 그 정도 차이가 없는 사상은 오히려 찾기 힘들 거예요. 근데 막스주의는 고작 150년에서 180년밖에 안 됐는데 그거에 못지않은 분파들을 가지고 모순들이 그 안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이상한 현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이 중에 전공이 어떠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철학을 학교에서는 전공을 했는데, 그래서 플라톤의 사상이다. 그럼 플라톤 연구자들 중에 플라톤에 대한 해석이 차이가 나는 사람들이 당연히 있겠죠. 그렇죠? 근데 플라톤 역시 2500년 전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플라톤에 대한 해석이 막스주의에 대해, 막스의 사상에 대한 해석만큼 차이가 나냐?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대부분의 사상들은 별로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한 150년 정도다. 이렇게 대사상치고 막스주의처럼 이렇게 첨예하게 같은 이름을 쓰면서 대립하는 사상들이 유래를 찾기는 되게 힘들어요. 너무 이상한 현상이죠.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이거는 기본적으로 막스주의라는 거는 이론으로서 또는 사상으로서만 존재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막스주의는 처음부터 어떤 정치적, 사회적 실천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이론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실천과 결부되어서 항상 나타났던 거죠. 그래서 이론의 영역 안에서만 있으면은 그렇게 충돌이나 모순이나 갈등이 심화되진 않았겠죠. 근데 정치 현실 속에 들어가서 존재했기 때문에 정치 현실 속에 있는 수많은 갈등이나 모순이나 충돌 같은 것들이 이론적으로 표현이 된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막스주의의 이론은 상당히 다양한데 그 다양한 이론은 이게 정치적 실천과 결부되어 있다는 게 있기 때문이고, 또 정치적 실천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이론이 다양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막스주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다양한 분파들을 만들어낸 그 정치적 갈등의 실체가 뭔지를 모르고서는 이해할 수 없다는 얘기죠. 얘네들이 왜 똑같은 텍스트를 가지고 정반대의 해석을 하느냐. 그리고 그 텍스트가 무슨 글자가 흐려진 그런 것도 아니야. 출판된 지 몇 년 되지도 않은, 또는 뭐 1, 20년 되지도 않은 텍스트를 가지고 아주 정반대의 입장을 가지고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해석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차차 보게 될 것처럼 충돌을 해요. 근데 그 충돌이 어느 정도 격렬한 충돌을 하냐, 뭐 욕하면서 뭐 무슨 새끼 이러면서 욕하고 뭐 토론하고 하는 정도냐. 그게 아니라 똑같은 막스주의 내부에서의 갈등이 수만 명이 학살당하는 충돌도 막 수도 없이 일어나죠. 그 정도로 격렬한 충돌을 막스주의자들끼리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충돌의 격렬한 만큼이나 이론적 차이가 상당히 크겠죠. 그렇죠? 그런 정치적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막스주의 이야기는 상당히 힘들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다양한 막스주의 어떤 분파들 중에서 한 분파의 입장에 입각해서 다른 나머지의 막스주의를 해석하는 저희 강의나 제 책에서 제일 신경을 써서 하려고 했던 부분은 가급적 객관적으로 막스주의의 다양한 입장들을 전달을 하자. 이게 이제 저희 강의에서 제일 주안점을 주는 부분이에요. 자, 근데 어떤 입장을 갖는 건 사실
아주 자연스러운 거죠. 객관적이라는 게 사실 완전히 객관적이기가 참 힘들잖아요. 그렇죠? 저도 사람인데 무슨 읽다 보면은 좋은 것도 있고 싫은 것도 있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또 잘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100% 제거했다고 뭐 자신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가급적 객관적으로 전달을 하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그럼 구체적으로 객관적이란 게 뭐냐? 당신 객관적이란 게 뭘 갖고 객관적이라 그러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을 텐데 제가 여기서 이제 객관적으로 전달을 한다고 말하는 것은 주류의 입장들을 차례대로 가급적 균형 있게 소개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류의 입장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사회의 주류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막스주의의 흐름이 있으면은 수많은 분파가 있겠죠. 분파 중에서 정치적으로나 이론적으로나 영향이 큰 집단이 있고 아주 작은 집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막스주의 역사 중에 아주 흐름이 오래갔고 영향력이 정치적으로나 이론적으로나 컸던 입장들을 주로 소개를 할 수밖에 없게 되겠어요. 그렇지 않고 뭐 제가 마음대로 취사 선택하면 너무 주관적이 될 거고 영향력이 크게 없었던 집단이 제가 보기에 아무리 막스를 제일 잘 해석한 것 같더라도 그걸 소개하게 되면은 오히려 더 중요하게 다른 사람들은 받아들였던 거를 소개를 안 할 수가 있게 되니까 뭐 제 입장은 거의 반영되지 않고 가급적이면 역사적으로 실제로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해석들, 입장들 이거를 소개를 하고 그리고 그걸 소개하는 방식도 병렬하기보다 이게 막스주의 역사가 이제 논쟁이나 정치적 충돌의 과정으로 진행됐다고 그랬으니까 그 논쟁의 맥락을 좀 소개를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A라는 입장이 있고 B라는 입장이 있고 C라는 입장이 있다 이게 아니라 A라는 입장은 B라는 입장하고 어떤 쟁점을 가지고 충돌했고 얘네들은 이 쟁점에 대해서 뭐 1번 뭐 2번 뭐 3번 뭐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충돌했다 이런 식으로 가급적이면 이 충돌 과정에서 입장들이 보이는 차이에 좀 주목해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리고 제가 몇 년간 막스주의 역사를 강의를 하면서 겪어본 바로는 이게 그래도 초심자들이 막스주의 역사를 좀 접근하기에 제일 타당한 방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될 테니까 여러분들이 들으시기에 따라서 뭐 상당히 불만스러울 수도 있을 거예요. 특히 이제 막스주의에서 어느 정도 사전 지식이 있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그냥 내가 알던 거랑 다른데 뭐 이런 생각 분명히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그 중간중간에 말씀을 해주시면 좀 활기차게 진행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책이 나오는데 좀 기대도 있고 걱정도 있는 게 뭐 이 바닥 그러니까 막스주의에 관심 있는 바닥이 있잖아요. 한국에 아주 소수이긴 하지만 막스주의를 연구하거나 막스주의적인 이념에 입각해서 정치적 실천을 하는 소수이긴 하지만 그룹들이 다수 있죠. 한국 사회에서 숫자는 많지 않은데 분파는 많아요. 자, 한 그룹의 수가 수십 명을 넘지 못하는 그룹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죠. 근데 이 사람들은 상당히 자기들 입장이 강해요. 자기 입장이 강해서. 근데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거의 다 대부분 아는 분들이 많은데 아마 책에 나오면은 좋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은 결국은 자기 입장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항상 나올 테니까. 근데 이제 그게 제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아무튼 제가 이 강의를 하는 취지나 강의의 방향은 그런 식이 될 거다. 자, 그리고 이제 들어가면서 강의의 목표에 해당되는 말씀을 지금 이제 조금 길게 드렸는데, 그 다음에 이제 혼란스러운 개념들이 정리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 항상 처음에 여러분들 여쭤보는 게 이건데요. 개념들이 한국 사회가 정말 혼란스럽겠어요. 이게 뭐 누구 책임인지는 모르겠는데 꼭 막스주의에 관련된 개념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언어 사용이 너무 무원칙한 것 같아요. 특히 이론과 관련된 언어 사용이 너무 무원칙해서 쓰는 사람마다 뜻이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죠. 그렇죠?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 막스주의와 관련해서 우리 사회에서 아주 일반적으로 퍼져 있는 통념들이나 잘못된 그 개념들 이거를 좀 정리를 하고 들어가야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쉬울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한국 사회에서 막스주의와 관련돼서 쓰이는 단어들이 몇 개가 있어요. 일단 막스주의가 있고 또 막스주의의 거의 동의어로 쓰이는 단어들이 뭐가 있죠? 사회주의, 공산주의. 제가 지금 아주 짧게 한 20분 하면서도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별로 구별하지 않고 몇 번 말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 세 가지는 거의 동의어로 한국 사회에서는 사용되고 있어요. 그렇죠? 또 뭐 있어요? 그 비슷한 거. 좌파라는 것도 비슷한 용어로 쓰이죠. 또 그보다 조금 폭넓긴 하지만 또 비슷한 정치적 지향을 가리키는 걸로 하는 거. 진보 이런 거 있죠. 또 속된 말로 빨갱이 이런 거 있죠. 좌빨. 그렇죠? 좌빨이 좌파 빨갱이는 같다는 얘기. 이렇게 막스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좌파, 진보 이런 말들은 상당히 혼란스럽게 쓰이는 말들이에요. 상당히 혼란스럽게 쓰이는 말들이에요. 자, 근데 이 말들이 왜 혼란스럽냐? 이 말들이 동시대에 같은 곳에서 조직적으로 만들어졌다면 아주 정리가 잘 됐겠죠. 근데 이 말들이 역사적 과정 속에서 따로따로 다 생겨난 거예요. 그리고 역사적 과정을 거치면서 다른 의미로 변형되기 시작하는 거죠. 거기다가 막스주의라는 게 하나의 정치적 세력이 형성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안에 수많은 정치적 갈등, 노선 갈등이 있게 되면서 얘네들이 자기가 다 막스주의고 남들은 다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러면서 용법이 막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막스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뭐 좌파, 진보 이런 말을 쓸 때는 어떤 역사적 상황에서 또 어떤 논쟁의 국면에서 누가 누구한테 쓴 말인지를 모르고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정확한 의미를 알기 상당히 힘들다는 거예요. 상당히 좀 복잡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용어들의 역사적 유래에서부터 좀 시작을 하려고 그래요. 먼저 공산주의라는, 막스주의라는 말보다 먼저 쓰인 게 사회주의라는 말이에요. 그 정확하게 문헌상 사회주의라는 말하고 공산주의라는 말이 어느 게 먼저 쓰였는지는 좀 불명확한 것 같은데, 뭐 비슷하다고 치고 어쨌든 그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기록이 뭐 남아있는 게 아니니까. 문헌적 증거로 남아있다 하더라도 그 실제로 사용된 연대를 보여주는 건 아니니까. 어쨌든 그 공산주의라는 말부터 시작을 하면, 공산주의는 중세 말부터 그 말이 쓰였어요. 서양에서. 중세 말에서부터 이미 그 말이 있었는데, 공산주의가 뭐죠? 영어로? 가급적 외국어 안 쓰고 공산주의라는 말이 이건데, 어원은 여기서 나온 거죠. 그렇죠? 그 꾸면은 뭐예요? 요거는 영어 보캐블러리 하시는 분 다 아시겠지만 공동체, 그러니까 자생적인 촌락 공동체 같은 걸 지칭하는 명칭이에요. 코뮌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농촌에도 있었고 새로 성립하던 도시에도 있었고, 이 코뮌이 중요한 정치적 단위가 되는 건 특히 프랑스 대혁명 당시에 파리에서 그 주민들의 자치체로서 코뮌이 생겨나기도 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생적인 어떤 공동체예요. 근데 이 뜻을 가지고 있죠. 자생적인 공동체라는 뜻도 가지고 있는데, 이게 하나의 이론적 또는 정치적 사회적 입장을 띠고서 정교화되기 시작한 거는 최초로는 종교적인 의미에서가 먼저예요. 어디서 이런 말이 생기냐면은, 여러분 성당 다니는 분들 있으세요? 성당 다니면은 성당에도 역시 이제 로만 가톨릭은 통일적인 지배 체제이긴 하지만 그 안에 파는 있죠. 특히 수도회 아시죠? 수도회는 여러 파들이 있잖아요. 도미니크 수도회도 있고 베네딕트 파도 있고 프란체스코 파도 있고 그렇죠. 한자로는 뭐 방직어 이렇게 옮기는. 프란체스코라는 사람이 수도원 운동을 사실은 제일 처음 시작한 사람이죠. 프란체스코 혹시 아세요? 이탈리아의 아시시의 성 프란체스코라는, 이발소나 뭐 택시에 보면은 성 프란체스코의 기도 이렇게 달려있는 거 있는데 못 보셨어요? 네.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수도원 운동이라는 걸 처음 시작을 하는데, 이 수도원 운동이라는 게 뭐냐면은 카톨릭은 교황청이 지배하는 아주 단일한 지배 구조를 일찍부터 성립시켰던 종교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기를 든 거죠. 독자적인 신앙 운동을 펼치는데, 이 프란체스코 사상의 핵심이 뭐냐 하면은 가난 사상이에요. 옛날에 일본말로 옮길 때는 뭐 청빈 이러기도 했는데, 가난이면 그냥 가난이지 뭐 깨끗한 거 더러운 거. 가난 사상이라는 게 더 적절한 번역인 것 같아요. 청빈이란 말은 가난이라는 걸 동양 사람들이 좀 싫어했나 봐요. 그래서 그걸 좀 미화하려고 앞에 청자도 붙이고 이랬던 것 같은데, 어쨌든 가난 사상이에요. 가난하다는 건 뭐야? 이 사람이 얘기했던 가난은
재산이 없는 게 가난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세의 재산은 뭐를 의미하죠? 중세 재산의 핵심은 뭐예요? 토지죠. 농업사회니까 당연히 토지에 대한 소유가 재산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성직자들은 토지 소유하지 말자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런 얘기하면은 펄쩍 들 사람 있잖아요. 중세 제일 큰 지주 중에 하나가 교황인데 카톨릭 안에서 성직자들이 토지 소유하지 말자 이래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난리가 났겠죠. 그렇죠? 처음에는 이단으로 몰리잖아요. 이단으로 정제됐다가 어느 정도 세력이 막 커지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인정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교황청이 인정을 하게 되면 그냥 있는 그대로 인정하지 않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딜이 있거나 이렇게 순화되는 과정이 있었겠죠. 그래서 프란체스코파 안에서도 초기의 가난 사상을 원칙대로 고집하는 사람들은 소수로 남게 돼요. 그리고 이 수도원 자체가 상당히 거대한 그 부를 소유하게 돼요, 나중에. 그래서 엄청나게 큰 지주가 되죠, 수도원이. 그래서 제 책에도 나오지만 요새는 별로 유행 안 해나? 그 움베르토 에코라는 사람이 쓴 장미의 이름이라는 소설이 있잖아요. 영화로도 나오고. 그게 이 당시를 배경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원들끼리 서로 싸우는 거예요. 주 논쟁이 여러 가지 신학적 논쟁도 하지만 주 논쟁이 바로 이거 가난, 재산에 대한 소유를 둘러싼 논쟁이 몇 세기에 걸쳐서 일어나요. 몇 세기 동안 논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 보시면은 도미니크파 이런 사람들은 주로 좀 교황청의 입장에 어떤 보수적 입장에 가깝고 프란체스코파는 가난을 더 주장하는 사람이고 여기서 영향을 받았지만 이거보다 더 급진적으로 나간 파들도 있었어요. 대표적인 게 돌치노파 이런 파들이 있었는데 얘네들은 가난을 아주 극단적으로 반대하기 때문에 부자들 죽여가지고 그 재산 빼앗아서 빈민들한테 나누죠. 실제로 이런 일을 하기도 해요. 또 어떤 종교나 그런 극단적인 좀 가난에 대한 또는 평등에 대한 지향을 갖고 있는 집단들이 있죠. 카톨릭에서 그런 입장도 있었어요. 아무튼 이런 논쟁을 쭉 거치면서 프란체스코파 중에 일부만이 이 가난 사상을 원칙적으로 고수하고자 하는 사람들로 남게 되는데 이 사람들을 뭐 좌파 프란체스코라고도 할 수 있고 프란체스코 급진파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을 코뮤니스트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 오늘날의 의미에서의 공산주의의 사상, 공산주의의 입장과 일관된 입장을 표현하면서도 자기를 똑같은 용어로 불렀던 최초의 집단은 여기에서 시작했다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특정한 정치적 입장을 가지고 어떤 세력을 형성해서 계승된 건 아니고 종교적 입장으로 그것도 아주 영향력을 미미한 채로 있다가 그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그리고 이 종교적 의미를 탈각하고 순수하게 정치적인 의미에서의 공산주의자들이 등장하는 것은 프랑스 혁명기예요. 그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는 대충 아신다고 생각하고 얘기를 할게요. 막스주의를 아시려면 프랑스 혁명의 역사를 조금 아시면 상당히 유리한데 왜냐하면 프랑스 혁명의 세례를 받은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생각했던 혁명의 모델은 항상 프랑스 혁명이에요. 그리고 프랑스 혁명에 대한 역사적 고찰을 하고 거기에 썼던 의미를 찾아내기 위한 철학적 작업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뭐 아마 대체로 아실 텐데 두 파가 대립을 하죠. 자코뱅이라는 사람들하고 지롱드. 물론 이제 왕당파도 있지만 왕당파를 빼고 공화파 중에서는 자코뱅과 지롱드가 충돌을 하는데 이 두 집단의 차이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오늘 얘기하는 주제와 연결 짓는다면은 소유권의 문제와 관련된 입장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프랑스 혁명은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는 부르주아 혁명이죠. 그렇죠? 전통적인 봉건 귀족 세력들이 가지고 있던 정치적 권력을 부르주아 계급이 프롤레타리아 계급과 힘을 합쳐서 쟁취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부르주아 계급이 권력을 잡고 나서 이제 순탄하게 자본주의로 발전하냐면 그 과정에 이제 논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떤 논쟁이 벌어지냐면 지금 말씀드린 소유권을 둘러싼 논쟁인데 부르주아 정치 질서의 기본적인 원리가 있는데 두 가지가 있는데 잘 아시는 자유와 평등이죠. 오늘 근대 민주주의의 두 가지 기본적인 이유는 바로 자유와 평등인데 이게 처음부터 충돌을
개념상으로 이미 모순을 내재하고 있는 개념들이죠. 왜냐하면 자유가 신장되면 평등이 위축되고 오고, 평등이 신장되면 자유가 위축되고 하는, 자유와 평등의 역설이라는 거 잘 아시잖아요. 이게 정치적으로도 이미 표현이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냐 하면은 곡물에 대한 그 식량 문제를 둘러싸고 이 논쟁이 첨예화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에는 아주 혼란기를 겪게 되니까 농업 생산이 상당히 급감하겠죠. 특히 이제 프랑스 파리 같은 대도시에서는 농촌으로부터 식량을 공급받고 이러니까 식량 문제에 상당히 취약하게 돼요. 식량 공급이 줄어드니까 곡물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폭등하겠죠. 그렇죠? 폭등하는 걸 또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매점 매석하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매점 매석하게 되니까 이게 고가가 엄청나게 올라가서 막 굶어 죽는 사람들이 속출하는 거야. 자, 이 상황에서 이런 게 이제 쭉 이어지는 상황에서 어떤 국면에 가서 자코뱅이 집권을 하게 돼요. 자코뱅의 대표적인 지도적인 인물은 로베스피에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로베스피에르라는 사람이 전기도 나와 있어요. 상당히 재밌는 전기가 있는데 혁명의 초상인가? 그런 책이 있어요. 로베스피에르 이만큼 두꺼워. 100개로 배도 충분한 두꺼운 책이 있는데 상당히 재밌어요. 그거 한번 읽어보시면은 이 배경을 잘 이해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곡물가가 앙등한 상황에서 자코뱅이 집권하고 어떤 정책을 내놓냐 하면은 최고가격제라는 정책을 실시를 해요. 그러니까 곡물 가격이 일정 정도 이상 올라가지 못하게 가격 상한선을 정하는 거예요. 이거는 상당히 이제 특히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유리한 제도겠죠. 자, 근데 반발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죠? 부자들은 당연히 반발하죠. 우리가 곡물 매점 매석해서 한탕 하려는데 이거 왜 법을 가지고 이상한 걸 만들어가지고 엄청난 저항이 있었겠죠. 그렇죠? 자코뱅과 지롱드의 대립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문제를 둘러싸고 대립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수적인 입장에서는 부르주아 민주주의 가장 중요한 원리인 자유를 최고가격제라는 걸로 제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원하는 거를 내 돈으로 물건을 사서 원하는 값에 팔 자유를 얻으려고 우리가 목숨 걸고 혁명했는데 혁명해놓고 나니까 바로 이걸 제한한다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저항이 상당히 강하게 일었겠죠. 그렇죠? 또 반면에는 또 빈민들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자유 다 좋은데 사람이 굶어 죽게 생겼는데 자유를 일정 정도 제한해야 되지 않냐라는 거죠. 그래서 로베스피에르가 들고 나온 권리가 생존권이라는 권리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자유권을 일정 정도 제한할 필요가 있다. 자유권 또는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일정 정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하게 되면서 바로 이 소유권을 둘러싼 논쟁이 최고가격제 또는 생존권의 문제 이런 걸 둘러싸고 아주 격렬한 논쟁을 벌이게 되죠. 근데 이제 로베스피에르는 어떤 입장이었냐 하면은 아주 애매한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소유권이라는 건 정말 중요해서 소유권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그때는 그 목을 쳤어요. 소유권에 대한 논쟁을 하는 것만으로도 길로틴에서 사형에 처했어요. 그런 법이 있어요, 실제로. 그런데 생존권이라는 제한을 두자라는 입장이었고 좀 더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소유권 자체는 절대로 건드릴 수 없는 권리다라는 입장이 있었고 또 조금 더 왼편에 있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뭐 에베르파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훨씬 오늘날의 입장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가까운 입장이에요. 그 평등을 위해서 소유권을 강하게 제한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입장들. 이 세 입장들이 충돌하죠. 충돌하다가 결국은 로베스피에르가 테르미도르 만동이라는 걸로 실각하고 사형당하죠. 사형당하고 프랑스 혁명이 우경화되는 거예요. 자, 그 과정 속에서 자코뱅파 중에서 좌파 쪽에 있던 사회주의적 지향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모이게 돼요. 급진 자코뱅당이 결성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다시 한번 쿠데타를 일으켜서 권력을 장악할 음모를 꾸미다가 처형당하게 돼요. 사전에 발각돼서 처형당하게 되는데 그 음모를 이끌었던 사람이 지도자가 누구냐면 바베프라는 사람이에요. 바베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바베프가 같이 음모를 꾸몄던 그 집단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스스로 부르던 명칭이 뭐냐면 평등파예요. 그러니까 자유와 평등에서 평등을 훨씬 중요한 가치로 본다는 거죠. 평등파인데 또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정치적 지향을 그 그룹의 이름을 평등파라고 불렀고 자기들의 정치적 지향을 나타내는 말로서 어떤 말을 썼냐면 바로
공산주의자라는 말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정치적 의미에서의 공산주의의 기원이에요. 이 사람들이 처음으로 자칭 공산주의자가 된 거예요. 자, 근데 이 사람들이 금세 사형당에서 없어지잖아요. 없어지고 얘네들을 계승한 사람이 나타나게 되는데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블랑키라는 사람이 또 나타나요. 블랑키라는 사람은 막스보다 조금 앞서서 아마 그 책에 나오는데 연도에 제가 약해서 조금 앞서서 태어났을 거예요. 블랑키라는 사람도 비슷한 생각을 했는데 스스로를 공산주의자라고 불러요. 공산주의자라고 불러요. 그래서 막스주의자, 막스 앵겔스의 사상을 따르던 사람들도 스스로를 공산주의자라고 불렀어요. 제가 아까 처음에 용어법 얘기하면서 막스 앵겔스가 공산주의자는 맞는데 사회주의자는 반만 맞다고 그랬잖아요. 왜 그러냐면 막스 앵겔스가 스스로를 부르는 명칭으로 공산주의자란 말을 훨씬 좋아했어요. 사회주의라는 명칭을 자기들한테 쓰는 거를 싫어했거든요. 그러니까 안 쓰려고 그랬어요. 막스는. 공산주의자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막스 당시에는 블랑키주의자들과 막스주의자들을 다 묶어서 공산주의자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오늘날 블랑키주의자는 없어졌으니까 막스주의와 공산주의가 거의 동의어로 쓰이게 된 거죠. 그래서 사회주의라는 말이 막스주의하고 결합한 거는 조금 이제 다른 맥락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주의로 다시 가봅시다. 용어법에서. 사회주의란 말은 영국에서 일반적으로 처음 쓰이기 시작해요. 자, 사회주의는 영어로 한번 써봅시다. 자, 사회주의는 어떤 반대말이 있는 개념이에요. 반대말이 있는 개념이에요. 처음부터. 사회주의는 무슨 주의의 반대일까요? 사회주의와 대립되는 사상, 정치적 지향. 리즘은 그 사상이니까 얘랑 뭐가 똑같은 이즘인데 뭐가 다르겠죠. 그 사회의 반대는 뭐예요? 우리 개인이잖아. 그렇죠? 개인주의 반대가 사회주의. 요걸 좀 명확히 하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해요. 사회주의라는 개념을 이해하려면. 그래서 이기도 하고 또 개인주의란 말은 실제로는 자유주의라는 말과 동의어라고 봐도 무리가 없어요. 실제 동의어나요? 그래서 자유주의 또는 개인주의와 사회주의라는 개념상이 영국에서 이제 생겨난 거예요. 근데 자유주의, 개인주의는 자본주의라는 새로운 경제 체제가 성립되면서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한 이데올로기로서 발전한 거예요. 그래서 자본주의, 자유주의, 개인주의가 영역은 조금씩 다르지만 실제로는 같은 대상을 가리킨다. 이렇게 봐도 무리가 없죠. 그래서 개인주의, 자유주의, 자본주의 이런 같은 대상을 가리키거나 같은 현상에서 다른 방면으로 표현된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사회주의는 처음부터 개인주의와 반대되는 거니까 자유주의나 사회주의하고도 당연히 반대되겠죠. 그렇죠? 네. 그런 의미를 처음부터 갖고 있었어요. 사회주의란 말에서는. 자, 그런데 개인주의하고 반대된다. 라는 게 뭘까? 개인주의하고 반대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면 개인주의를 알아야 되겠네. 개인주의는 뭐예요? 이기적으로 해석하는 게 개인주의. 우리는 그런 말을 쓰잖아요. 지 멋대로 하는 거. 싸가지 없이 혼자 멋대로 사는 거 개인주의라고 그러잖아요. 이상해서. 그럼 맞는 얘기죠. 개인주의 원래 정의에 부합하는 말이죠. 왜? 근데 사람들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왜 싫어요? 남에 대한 배려가 없으니까 싫어하죠. 그렇죠? 사회주의와 개인주의 차이는 바로 일상용법에서 차이하고 거의 같아요. 개인주의는 기본적으로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적 단위가 개인이라고 보는 거야. 개인, 인디비듀얼이라고 제가 썼는데 이거 보캐블러리가 되는데 뭐죠? 더 이상 나눌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사회의 최소 단위,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개인이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사회라는 건 뭐냐? 사회는 별도의 실체가 있는 게 아니고 개인의 총합에 불과한 거야.
사회는 개인과 다른 사회가 뭐가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사회라는 뭐가 신비한 어떤 거, 그걸로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게 있는 게 아니라 개인이 그냥 모여있는 거를 이름만 붙인 것 뿐이에요. 유명론이라고 그러죠, 철학에서는 이거를. 그러니까 사회라는 거는 말로만 존재하는 거예요. 실체는 없어요. 사회라는 말은 실제의 뜻은 뭐냐면 개인과 개인들이 쭉 모여있는 현상을 그냥 사회라는 말로 부를 뿐이에요. 이게 개인주의예요. 개인주의 이데올로기예요. 그래서 사회라는 것도 개인과 개인들의 관계로서만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개인주의나 자유주의나 자본주의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개인이 어떻게 온전하게 스스로를 실현하고 자기 표현을 하느냐, 거기에 대한 제약을 어떻게 최소화하는가의 문제이잖아요. 그래서 이 자유주의와 개인주의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정치 사회적인 개념이고, 이것의 경제학적 버전이 뭐죠? 고정 경제학이잖아요. 고정 경제학에서 여러분 제일 잘 아시다시피 실제로 아담 스미스 그러면은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맨날 배우는 게 보이지 않는 소, 시장 자율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게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시장 자율이라는 거 뭐예요? 시장에 참여하는 시장 참여자를 자유주의, 개인주의에서는 당연히 개인으로 보겠죠. 개인이 어떤 제약도, 외적 제약도 받지 않고 자기의 경제적 행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조화가 이루어진다, 그 얘기 아니에요. 모든 사회적 현상은 어떻게 개인이 온전히 스스로가 원하는 바를 제약 없이 할 수 있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거죠. 그게 개인주의인데, 그럼 사회주의는 뭐가 다른 거죠? 개인을 무시하는 건가? 그죠? 사회주의는 기초적인 단위가 사회라는 거예요. 집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주의하고 공동체주의는 원래는 사실 초기에서는 거의 같은 의미예요. 공동체주의하고 사회주의가 어떻게 다르냐. 지금은 사회주의가 주로 좌파적 정치적 경향을 의미하는 말로 쓰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쓰이는 조금 뉘앙스가 다른 것처럼 받아들이지만, 실제로 용어법의 역사를 봤을 때 공동체주의와 사회주의는 같은 말이에요. 그 중에서 특정한 공동체주의가 오늘날의 사회주의로 발전해 온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공동체주의 또는 사회주의는 뭐를 의미하냐면은 사회의 기본 단위가 개인이 아니라 개인을 초월한 어떤 집단이, 그 집단은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어요. 민족일 수도 있고촌락 공동체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는데, 그 집단이 실체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이 모여있는 거를 그냥 이름만 사회라고 붙인 게 아니라 개인과는 별개로 사회라는 게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실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거기서 이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실체가 민족이다라고 보면 민족주의가 되는 거고, 그게 국가다라고 보게 되면 국가주의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어떤 종교적 집단일 수도 있고 자생적인 어떤 지역 공동체일 수도 있고, 뭐가 그 사회를 뭘로 보느냐는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겠지만, 개인들은 오히려 이 전체가 본질이, 이게 더 중요한 거고, 이거를 구성하는 작은 일부에 불과한 거예요. 그게 이제 공동체주의 또는 사회주의의 기본적인 개념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다루는 막스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에서 핵심적인 부분은 어떤 부분에 있느냐 하면 경제적인 측면에 대한 설명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 자유주의와 사회주의를 경제적인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어떻게 다르냐, 이건데, 아까 우리가 소유권 얘기 잠깐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소유의 주체가 누구냐에 대해서도 설명이 달라지겠죠. 개인주의에서는 소유의 주체는 누구예요? 당연히 개인이에요. 그렇죠? 개인이에요. 물론 자본주의에서 온전히 개인주의가 되지는 않죠. 그러니까 가족이라는 게 사실 있기 때문에. 경제학에서도 제일 작은 단위의 경제 주체는 하우스홀드, 가게잖아요, 가게. 그렇죠? 사실은 개인으로 그렇게 작동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개인을 소유의 주체라고 보죠. 반면에 사회주의에서는 사회에 존재하는 부를 소유하는 주체가 당연히 사회라고 봐요. 그렇게 되니까 자유주의 또는 개인주의에서는 사적 소유라는 걸 주장하게 될 거고, 사회주의에서는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사회적 소유 또는 집단적 소유라는 것을 중요한 원리로 주장하게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서 오늘날 의미에서의 사회주의가 상당히 이게 강조되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통념으로 대충 가지고 있는 사회주의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특징이 바로 이거죠. 사회적 부를 개인이 따로 소유하는 게 아니라 사회 전체로 소유하는 어떤 형태. 뭐 그게 국가가 됐든 사회가 됐든 조합이 됐든 이런 거라는 통념을 갖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유주의, 개인주의라는 거는 특히 우리가 오늘 얘기하는 맥락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사회적 부를 소유하는 주체. 물론 소유는 딱 갖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사용하고 그것을 이전하거나 매매하거나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는 거죠. 이 소유의 주체를 누구로 보느냐 하는 차이가 아주 결정적인 차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자유주의와 사회주의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다른 거예요.